상속인들 특히 형제 간의 분쟁은 정말 끝판왕입니다. 재산이 별로 없으면 형제들 간에 네. 우애가 굉장히 좋은데 네. 재산을 남겨주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냥 가족이 그냥 파탄이 다 나는. 파탄이 나요. 아. 네. 유언을 미리 유언장을 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한다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해놨을 때 결과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은 싸움입니다. 결국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법무법인 바른의 김태형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예전에 판사 출신으로 네. 예전에 한 10,000건 정도 이런저런 네. 거 하셨다고 했는데 이 재산 분할 얘기 좀 해주셨으니까 네. 사실 또 이제 돈이 크게 걸린 게 또 뭐 증여도 있고 뭐 상속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생기는 어떤 그 분쟁 이런 거 많잖아요. 특히 이제 부잣집에 아이들이 많으면 뭐 그걸로 막 싸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실제로 보시면 사례들이 어때요? 제가 뭐 상속재산 분할 사건도 법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 그리고 뭐 건물주분들 그리고 중견기업 회장님들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많이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런 사건들의 대부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물론 이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제 여성 자매들이 있고 네. 아들이 한 명 있는 집 있죠. 아. 그런 경우에는 그 아들과 돌아가신 망인의 배우자가 한 네. 편이 되고 아. 나머지 그 여자 자매들, 여성 형제들이 한 편이 돼요. 왜냐하면은 네. 그 망이 돌아가시면서 수백억 수천억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그 아들한테 엄청나게 증여를 많이 합니다. 이래저래 많이 주죠. 네, 네. 아들한테 네네네. 남아선호 사상 예전에 있었고 또 아들이 딱 한 명 있을 때 특히 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원래 상속인들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은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 자매들은 그 아들이 받아간 거는 다시 환원시켜서 다 상속재산에 넣고 그러고 나서 법정 상속분대로 n분의 1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그 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라 특별하게 뭐 내가 아버지랑 회사를 같이 하면서 보통은 이제 아버지 회사를 아들이 들어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죠. 자녀들은 이제 여성 자녀들은 좀 출가를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분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또 어머님은 왜 아들 편을 들어요? 뭐 아무래도 그런 건가? 이게 어쩔 수 이게 없이.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가 이제 자매들 여성 네. 자녀들 편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보통 아들 쪽이 주로 어머니랑 같이 살든지 예, 또 어머니랑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80% 90%는 다 그렇게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을 운영하거나 뭐 이러시니까 너 아들 뭐 들어와서 일해 하면서 막 한 또 20년 막 이렇게 또 하고 하니까 또 엄마도 또 아들하고 같이 막 계속 연결도 돼 있고. 또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좀 돈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돈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혼외자가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혼외자가 있었고 그 혼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은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나 사회적인 평판에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어서 그쪽 이제 혼외자가 있으면 그 혼외자를 낳은 그 뭐 내연녀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을 계속 협박을 해갖고 돈을 막 몇 억씩 해서 수백억 합치면 수백억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협박을 뺏어간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몇백억을 이제 나눠서 상속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혼외자도 상속분이 있거든요. 혼외자도 있어요. 혼외자도 무조건 있습니다. 네, 혼외자도 들어가고 그 혼외자도 이제 자기가 여기서 n분의 1에서 받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분쟁의 이제 주된 핵심은 그동안 이렇게 받아간 거 받아간 돈 그거는 사실
증여가 아니냐. 네. 근데 그 혼외자 측에는 이제 그 내연녀,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 측 주장은 당신들은 그 같이 살면서 그 유명한 망인한테 용돈도 받고 유학도 보내주고 네. 생활비도 주고 그랬지만 우리 애는 혼외자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고 얼마나 홀대당하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지.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빠가 없이 자랐었으니까. 네. 또. 근데 그 금액이 어쨌든 뭐 여기서 생활로 받은 것보다 좀 크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뭐 1년에 1억 정도 소비를 했다면은 여기는 1년에 한 5억 정도를 소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사랑을 못 받은 그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간 거니까 정당한 거라고. 네. 여기는 그냥 우리 정도의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증여받은 거니까 이건 상속재산에 들어와서 n분의 하자 이런 첨예한 주장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해요? 보통 그래도 뭐 판사의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보통은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과대한 금액이 갔다면은 생활비 그 동등한 수준의 어떤 케어를 받을 정도의 이상의 금액은 증여로 봐서 특별 수익으로 보고 그거는 미리 상속분의 성급으로 봐서 그 부분은 상속분에 합친 다음에 빼야 되겠죠. 네, 그게 원칙인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은 재판부가 바뀌어갖고 마무리는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그 증여를 한 거로 만약에 인정이 돼버리면 증여세를 나중에라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엄청 많이 뺏기겠네. 그분 그 내연녀 가족도.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뭐 변호사한테는 안 좋은 거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속재산 분할 하다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재산 분할 할 때는 계좌 뭐 3년치만 뽑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망인의 계좌는 다 뽑아야 돼. 막 50년까지도 뽑는 경우. 50년도 뽑아요? 10년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만 그렇고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굉장히 다 뽑습니다. 왜냐면은 그 망인이 계좌에서 뭐 30년 전에 자녀한테 20억을 줬다. 그것도 상속재산을 원래 포함시켜야 돼요. 모든 증여는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주는 증여나 그런 뭐 재산이나 요것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특별 수익은 이제 망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n분의 1 하는 게 원칙인데 그 n분의 1 할 때 누구는 더 그 전에 증여를 많이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다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100만 원, 200만 원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실무상 너무 복잡하고 그랬을 때 100만 원 정도는 그냥 포함 안 시킨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30년 거까지 다 포함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막 서로 분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당신 뭐 옛날에 유학 비용 5천만 원 받아갖고 언니는 저번에 전세금 그거 다 밝혔잖아요. 상속재산에서 그렇게 주장하다 나중에 다 그게 증여로 밝혀지면서 증여세 내고 세금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죠. 그러면은 이 재판에서 밝혀진 어떤 본의 아닌 어떤 탈세 이런 것들은 뭐 자동으로 신고를 하나요? 자동으로 뭐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 법원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국세청에 알려주진 않아요.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면 국세청이 뭐 알아낼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판례를 보고 뭐 확인하나요? 근데 이제 서로 그 상속재산 분할이 종결이 되면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게 원수가 됐기 때문에 다 서로 언니가 이거 증여받았다 그쪽에 얘기를 하죠 세무서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 봤거든요. 그건 세금으로 다 냈더라고 결국에는 한 재산의 한 반 이상을. 맞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가진 게 별로 없고 감정 싸움하다가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 진짜 변호사 비용과 세금 다 내고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 되게 신중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재산 분할도 그렇지만 저희가 재판에 하다 보면은 상속재산 분할이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상속인들 특히 형제 간의 분쟁은 정말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금을 내고 내가 설령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쟤한테는 못 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둘 다 갖지 말자. 둘 다 죽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속재산 분할은 사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제가 그래서 변호사로서나 판사로서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뭐 형사재판을 하면 진짜 나쁜 사람 피고인을 응징하기 위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억울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조력을 해줄 수도 있고 조력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민사에서는 또 수학같이 딱 정해진 답을 찾아서 하는 맛이 있는데 이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사실 싸울 필요는 없는데 찜찜해요. 이게 그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하늘나라에서 볼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재산이 별로 없으면 형제들 간에 우애가 굉장히 좋은데 재산을 남겨주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땐 다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막 그때 뭐 장난도 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뭐 서로의 그냥 치부까지 들춰내고, 그리고 그런 상속 사건의 특징이 다른 형제들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나 네. 그 배우자도 괜히 공격을 많이 해요. 아, 그러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증여된 거로 안 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적으로 그 상속인 말고 그 상속인의 가족, 배우자나 네. 뭐 자녀나 아니면 친척이나 이렇게 또 도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증여가 아니라 약간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괜히 이 형제도 미웠는데 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조한 이 뭐 종범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동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하면서 야, 그냥 가족이 그냥 파탄이 나는. 파탄이 나요. 아, 네. 그러면은 반대로 어쨌든 이제 예전에 이제 판사로 또 해보시기도 했으니까 가장 좋은 어떤 방향이 뭔가요? 그냥 n분의 1이 제일 확실한가요? 왜냐면 이게 좀 항상 싸움이 나니까.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망인이 유언을 잘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그러면 효력이 있나요? 유언은 효력이 있어요. 유언은 법정 상속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보통은 1, 자녀들은 다 1이고 배우자는 1.5거든요. 네. 근데 원래 아무 유언이 없으면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유언을 하면 유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장남한테 100% 다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유류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유류분은 뭐냐 하면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아들이랑 딸이 있어요. 그러면은 딸한테 4분의 1을 주고 아들한테 2를 주고 엄마한테 4분의 1 주고, 그러면 유류분 침해하지 않겠죠. 예. 아,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몰아주기 정도. 약간 몰아주면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 얘는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서운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피상속인이 망인이 유언을 했으면은 그거는 상속재산 분할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유류분만 등장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침해가 된다면은 유류분 소송이 되면 또 그것도 또 가족들끼리 완전히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망인이 잘 재산을 분배해서 유류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설계해주고 나가면은 군소리 하나도 못하고 남은 형제들이나 배우자랑 엄청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아,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또 터지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대표님도 마찬가지, 부일랑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유언을 미리 유언장을 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언장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자필로 해서 그 5가지 형식이 있어요. 공증까지 받으면 제일 좋은데 네. 그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자필 증서로 해서 뭐 주소도 쓰고 이름도 쓰고 적법한 유언장을 써갖고 어디 금고에다 두고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내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유언장을 써놨다. 그렇게 되면은 나 그런 문제는 막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유언장을 써봤어요. 뭐 군대 가서도 많이 쓰지만 유언장을 쓰면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자기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네. 냉정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따져보고. 네, 한번 따져보고 제가 이제 유언장을 예전에 썼는데 뭐 마이너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유언장을 쓰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되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을 쓰면서 그렇게 썼다가 이거 뭐 내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게 유언장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써놓는 거죠. 그렇게 좀 해놓는 게 낫다. 다만 유류분의 그 뭐 2분의 네. 1까지 한도는 무조건 챙겨줘야 된다. 그렇죠. 아무리 미운 자녀가 있어도 이 유류분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헌재 결정에서 유류분 네. 상실에 대해서 부모를 막 뭐 살인하려고 하거나 네.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은 유류분 상실도 할 수 있거든요. 상속권 배제가 되는 것처럼 유류분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정상적인 조금 네. 밉긴 하지만 뭐 나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녀한테는 유류분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정해놓으면 좋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이게 상속세가 안 나오는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막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집이 하나 있고 뭐 예금이 있으면 뭐 집을 달라 예금을 달라 막 이러면서 막 그걸로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놓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거긴 하겠네. 이래나 저래나. 가족을 사랑한다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해놨을 때 결과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은 싸움이 결국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 아까 궁금한 게 증여를 미리 좀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상속할 때 이게 빠진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건 또 아닌가 보죠.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계산할 때만 이제 합쳐지는 거고 네. 그때 다시 그게 들어왔다가 또 다시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A랑 B랑 상속인이 있어요. 네. A한테 만약에 10억을 먼저 해줬어요. 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딱 죽을 때 100억이 남았어요. 네. 그때 10억을 준 거를 여기다 합쳐서 110억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두 사람밖에 안 남았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하면 2분의 1씩 55억이 되잖아요. 55억이 되는데 이 B는 55억이 되고 얘는 먼저 10억 받아갔으니까 45억만 받고. 예. 그러니까 증여한 거는 아예 배제해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예 빠지는 예. 게 아니네요. 먼저 무조건. 상속분을 먼저 준 것처럼 되는데 그 뒤에 뭐 또 다시 세금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때 증여세를 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5억만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상속세를 따로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뭐 우리 애가 뭐 A는 이쁘고 B는 좀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A한테 막 뭘 해준다고 해봐야 어차피 나중에 나눠 갖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큰 틀에서. 근데 그럴 수는 있죠. 막 소액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뭐 선물 사주고 이런 그런 거는 건 괜찮고. 현해를 한다면은 뭐 상속의 문제가 결부되지는 네. 않겠지만 뭐 예금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게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미리 해주고 네. 아니면 지불해주고 이런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유언을 따로 하지 않는 한 그거는 그냥 나중에 다 공평하게 빼고 더하고 그렇게 돼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자녀들이랑 네. 좀 얘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아까 예전에 뭐 혼전계약서 그런 거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비슷한 효과인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어떤 그 유언장이라는 계약서보다. 게 네. 유언장이라는 게 결국 아이들과 가족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소통하고 아빠의 마음은 이래, 엄마의 마음은 이래.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네. 그건 나중에 바꿀 수 있어. 무슨 약간 협박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 약간 음흉하게 뭐 네. 막 앞에서는 막 딸이 막 잘해주고 잘 챙겨줬는데 뒤에서 그냥 뭐 아들한테 다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딸은 나중에 어떤 느낌일까요? 배신감을 그렇죠.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통하고 계약으로 뭐 하든지 유언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그게 결국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상속재산 분할 하잖아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갑니다. 무조건 뭐 싸움이 나니까. 싸움이 나고 뭐 이혼 재산 분할 사건이나 민사 사건, 형사 사건이랑 틀려요. 상속 재산 분할 사건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감정의 골이 깊은 데다가 또 재산도 몇십 년 것까지 다 줘야 하잖아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다른 사건보다 무조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날 때쯤이면은 정말 그냥 다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형제자매나 뭐 엄마가 나한테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일 것 같아요. 폐륜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 딸들이 그 엄마한테 결국에는 그렇게 수십 년간 아웅다웅 잘 살고 추억도 있는 사람들이 네. 그 피상속인의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한 재산 정리 때문에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면은 그게 과연 이제 인간의 삶이란 게 무엇인가 후세를 보고 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자기의 후세들이 그렇게 뭐 하고 있으면은 그 관 안에서도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 뭐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다 기부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냥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괜히 기부하고 갈 걸 이런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게 참 이게 돈이 항상 그 사람들의 관계를 어찌 보면은 참 뭐 망치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죠. 가족들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잘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